전 세계가 한국의 대선 방송에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역사상 이렇게 슬픈 광경은 처음입니다. 특히 옆 나라 일본은 그야말로 충격과 경이로움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 대선이 이토록 극적일 줄은 몰랐어요. 놀랍게도 투표 과정이 아닌 개표 방송 자체가 일본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일본을 이토록 열광시켰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현장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사히 신문 정치부 기자 타카하시 유카리입니다. 2025년 5월 29일 저는 한국 조기 대선 취재를 위해 서울에 있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호텔을 나서서 가장 가까운 투표소로 향했어요. 일본에서라면 투표 시작 1시간 전에는 아무도 없을 시간이죠. 저희는 보통 오후에 느긋하게 가거든요. 어차피 줄 설 일도 없고 누가 이길지도 뻔하니까요. 그런데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미 수백 명이 줄을 서 있었어요. 새벽 6시 투표 시작인데 사람들이 커피를 들고 담소를 나누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몇 시부터 오셨어요? 제가 맨 앞줄의 할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새벽 4시에 왔지. 첫 번째로 투표하고 싶어서.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4시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최근 참의원 선거 투표율이 38.8%였는데 그것도 저녁 8시까지 연장해서 겨우 나온 수치거든요. 줄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특히 많았어요. 20대로 보이는 청년들이 335 모여서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중요해. 우리가 직접 뽑는 거잖아. 6개월 전 그날 밤 생각하면 아직도 6개월 전 그날 밤 저도 도쿄 본사에서 그 충격적인 뉴스를 봤었죠. 옆에 있던 또 다른 청년이 말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지켰잖아. 3시간 만에. 순간 저는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지켰다라고 자부심 있게 말하는 한국 청년들. 일본 젊은이들은 정치 얘기를 꺼내면 어차피 자민당이 이기는데 뭐 하고 시니컬하게 웃기만 하는데요. 6시가 되자 투표소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투표를 마치고 나온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축제에 다녀온 것처럼 밝고 뿌듯해 보였어요. 투표하고 나니 기분이 어떠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시원해요. 드디어 우리 손으로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다니. 40대 직장인이 답했습니다. 저는 일본을 떠올렸습니다. 70년 넘게 자민당이 집권하고 있는 나라. 투표해도 안 해도 결과는 똑같은 나라. 그래서 사람들이 투표장에 가지 않는 나라. 한국은 달랐습니다. 6개월 전 그 충격적인 사건을 겪고도, 아니,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욱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뜨거워진 것 같았어요. 그때 갑자기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투표소 앞 광장에서 젊은이들이 K-팝 음악에 맞춰 플래시몹을 하고 있었어요. 투표는 나의 힘, 투표는 나의 권리라고 외치면서요. 일본이었다면 경찰이 와서 해산시켰을 겁니다. 선거일에 소란을 피운다고요. 하지만 여기서는 지나가던 할머니도 박수를 치며 함께 흥을 돋우고 있었습니다. 이게 같은 아시아 민주주의 국가인가?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전 그날 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저는 도쿄 아사히 신문 본사 정치부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속보가 떴어요. 한국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령 선포. 처음엔 오보인 줄 알았습니다. 21세기에 그것도 선진국에서 계엄령이라니요? 하지만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영상들이 그것이 사실임을 보여줬습니다. 저희 일본 언론들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종말, 아시아 민주주의의 후퇴, 결국 한국도 권위주의로 회귀하나 같은 제목들이 쏟아졌어요. 선배 기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역시 아시아는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기 어려운가 봐. 우리 일본도 형식적 민주주의일 뿐이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자민당이 70년 넘게 집권하고 있죠. 야당은 만년 야당이고 국민들은 이미 체념한 상태입니다. 새벽 1시,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계엄령이 해제되었다는 거예요. 불과 3시간 만에 민주주의가 작동한 겁니다. 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일본 정부가 정보를 은폐하고 국민을 속였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나요?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시위 한번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도 질서는 지켜야지.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 시끄럽게 굴면 민폐야. 이게 일본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시민들은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은 평온했습니다. 계엄령은 해제됐고 일상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탄핵이 진행됐고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 겁니다. 일본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수상님이 하시는 일에는 다 이유가 있겠지 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언론도 정부 방침에 따라 라고만 보도했겠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민주주의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형식만 민주주의지, 실제로는 70년째 같은 정당이 지배하는 사실상의 일당 독재 국가라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이번 한국 대선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극한의 위기를 겪은 나라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회복해 가는지,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그들의 모습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한국의 투표가 마감되자 저는 프레스 센터로 향했습니다. 수백 명의 국내외 기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 최종 투표율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발표했습니다. 79.4%입니다. 순간 프레스 센터가 술렁였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79.4%라고요? 옆에 있던 일본 기자들도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거의 80%네. 일본의 2배야. 맞습니다. 일본 최근 참의원 선거 투표율은 48.8%였어요. 그것도 언론에서 투표하러 가자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인 결과였죠. 더 놀라운 건 연령별 투표율이었습니다. 20대 투표율은 71.5%. 젊은 층의 투표율이 이렇게 높다니. 일본 20대 투표율은 30%대입니다. 10명 중 3명만 투표하는 거예요. 선관위 관계자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는 2022년 대선 이후 13년 만의 최고 투표율입니다. 특히 사전투표율도 34.74%로 역대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저는 급히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유권자 4,439만 명 중 3,524만 명이 투표한 거였어요. 일본이었다면 기껏해야 2천만 명 정도가 투표했을 겁니다. 나머지 2천만 명은 어차피 자민당이 이기는데 하고 집에 있었겠죠. 한국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계엄령 사태 이후라 투표율이 떨어질 거라는 예상도 있었는데요. 선관위 관계자가 답했습니다. 오히려 민주주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내 한 표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강해진 거죠. 저는 프레스 센터를 나와 거리로 나갔습니다. 곳곳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서 사람들이 개표 방송을 보고 있었어요. 와, 79%래. 역시 우리 국민들이야. 이번엔 정말 모두가 투표했구나. 사람들의 표정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낸 기록에 대한 자부심이요. 일본을 떠올리면 씁쓸했습니다. 저희는 투표율이 50%만 넘어도 그래도 절반은 왔네 하고 안도합니다. 정치에 대한 기대 자체가 없으니까요. 한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대학생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우리 과 투표율 90% 넘었대. 우리 동아리는 100%야. 다 같이 갔거든. 이번엔 진짜 바뀔 것 같아. 일본 대학생들은 어떤가요? 정치 얘기하면 관심 없어. 어려워, 귀찮아, 가 대부분입니다. 투표. 부모님이 가라고 해도 안 갑니다. 이런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한국은 6개월 전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걸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힘으로 그것을 막아냈죠. 그 경험이 투표는 중요하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깨달음을 준 것 같았어요. 반면 일본은 70년째 같은 정당, 같은 정책, 같은 결과. 국민들은 이미 포기했습니다. 투표해도 안 바뀐다는 걸 알으니까요. 그때 갑자기 카페 TV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개표 방송이 시작된 거였어요. 그런데 화면에 나타난 것은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화면에 두 후보가 변기를 뚫고 있는 애니메이션이 나타났거든요. 이게 뭐야? 저는 놀라서 중얼거렸습니다. 옆 테이블에 한국인이 웃으며 설명해줬어요. SBS 개표 방송이에요. 매번 신선한 그래픽으로 유명하죠. 변기 뚫기라니. 일본 NHK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저희는 그저 숫자만 나열하고 전문가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분석만 하거든요. 화면이 바뀌자 이번엔 두 후보가 작은 말을 타고 경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득표율에 따라 말의 속도가 달라지고 이재명 후보의 말이 앞서가자 캐릭터가 환하게 웃었어요. 미쳤다. 진짜 재밌네. 카페 손님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모두가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대통령 선거라는 엄숙한 행사를 이렇게 가볍게 다뤄도 되는 건가?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즐겁게 보고 있다는 것을. 지루한 숫자 나열이 아니라 재미있는 콘텐츠로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한다는 것을. 채널을 돌려봤습니다. 다른 방송사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화려한 그래픽을 선보이고 있었어요. 어떤 채널은 오징어 게임을 패러디했습니다. 후보자들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을 하고 딱지치기로 대결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넷플릭스 드라마를 선거 방송에 활용하다니. 또 다른 채널은 후보자들이 댄스 배틀을 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득표율이 높은 후보의 춤 동작이 더 화려해지는 방식이었어요. 일본을 떠올려봤습니다. NHK의 무미건조한 개표 방송. 앵커가 단조로운 목소리로 자민당 몇 석, 민주당 몇 석 읽어주고 전문가들이 예상대로입니다 라고 논평하는 게 전부죠. 시청률? 5%도 안 됩니다. 어차피 자민당이 이길 걸 아니까 아무도 안 봐요. 와, 벌써 시청률 60% 넘었대요. 카페 직원이 외쳤습니다. 60%라니 일본에서는 올림픽이나 월드컵이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는 수치입니다. 한국인 대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런 방송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10년 정도 됐어요. 처음엔 간단한 그래픽이었는데 점점 발전했죠. 방송사들이 경쟁하듯이 더 재밌는 걸 만들어내요. 시청자들이 좋아하나요? 당연하죠. 개표 방송이 이렇게 재밌는 나라가 또 어디 있어요? 정치를 즐겁게 만드는 거잖아요. 정치를 즐겁게 만든다. 일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치는 심각하고 지루하고 어려운 것. 그래서 젊은이들이 관심을 안 갖는 것. 화면에서는 계속 놀라운 장면들이 이어졌습니다. 후보자들이 우주선을 타고 은하계를 여행하고 심해에서 보물을 찾고 메타버스 공간에서 아바타로 대결하고. 이거 다 실시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미리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해두고 실제 득표율에 맞춰서 내보내는 거예요. 수십 명의 제작팀이 몇 달 동안 준비한대요. 몇 달 동안 준비. 일본이라면 세금 낭비라고 비판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것이 민주주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깝게 만드는 투자로 여겨지는 것 같았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함께 웃고 즐기고 있었어요. 정치가 갈등이 아니라 축제가 된 거죠. 일본은 어떤가요? 선거 방송은 따분하고 결과는 뻔하고 그래서 아무도 안 봅니다. 정치는 그들만의 리그가 된 지 오래죠. 그때 화면에 또 다른 놀라운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개표 방송을 보며 놀라워하는 반응들이었어요. 오 마이 갓, 이게 진짜 선거 방송이야? 라고 영어로 외치는 외국인의 모습이 화면에 나왔어요. 한국은 정말 다른 레벨이네 라는 영어 댓글도 보였고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했으면 이라고 아쉬워하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전 세계 네티즌들의 반응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트위터, 유튜브, 틱톡, 모든 소셜미디어에서 한국 개표 방송이 화제였어요.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확인해봤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샵 코리안 디모크라시 해시태그가 전 세계 트렌드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BBC는 긴급 특집 방송을 내보내고 있었어요. 한국, 민주주의를 재발명하다라는 제목으로요. 겨우 6개월 전 계엄령이라는 충격을 겪은 나라가 이렇게 활기찬 민주주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9.4%라는 경이로운 투표율, 그리고 정치를 엔터테인먼트로 만든 창의적인 방송, 이라고 영어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CNN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시아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이라며 한국을 극찬했어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부럽다. 우리는 언제까지 자민당 독재를 봐야 하나. 한국은 시민이 주인이구나. 우리는 그냥 신민이지. 70년째 같은 정당, 같은 정책, 같은 결과. 한국이 정말 부럽다.
특히 일본 젊은 층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한국 20대는 70%가 투표했다고? 우리는 30%도 안 되는데. 개표 방송이 이렇게 재밌을 수 있구나. NHK는 뭐 하는 거야? 우리도 변할 수 있을까? 아니, 불가능하겠지. 마지막 댓글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불가능하겠지. 맞아요. 일본은 이미 체념의 나라가 됐습니다. 70년 넘게 자민당이 집권하면서 국민들은 변화를 포기했어요. 야당은 만년 야당이고, 언론은 정부 편이고, 국민은 침묵합니다. 한 일본인 유학생을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 대학에 다니고 있었어요. 한국에 와서 가장 놀란 게 뭔지 아세요? 학생들이 정치 얘기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정치 얘기하면 분위기 파괴자 취급받거든요. 왜 그럴까요? 70년째 바뀌지 않으니까요. 자민당 비판하면 비국민 소리 듣고, 시위하면 민폐라고 욕먹고, 그러니 다들 입 다물고 사는 거죠.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한국은 6개월 전 민주주의가 위협받았을 때 시민들이 일어났잖아요. 일본이었다면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후쿠시마 때처럼요. 후쿠시마. 맞습니다. 정부가 정보를 숨기고 국민을 속였는데도 우리는 가만히 있었죠. 그래서 한국이 부러워요. 시민이 주인인 나라, 투표로 정권을 바꿀 수 있는 나라, 정치가 살아있는 나라. 프레스 센터로 돌아가는 길, 일본 기자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우리가 아시아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자부했는데 한국이 훨씬 앞서 있었어. 형식만 민주주의지 실제로는 일당 독재 국가였구나. 이 기사 일본에 보도해도 될까? 자민당이 싫어할 텐데. 마지막 말이 일본 언론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정부 눈치 보느라 제대로 된 비판도 못하는 언론. 그러니 국민들이 깨어날 리 없죠. 하지만 희망도 보였습니다. 적어도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을 보며 우리도 바뀔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때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스타벅스에서 후보자 이름으로 주문하다가 제지당했대요.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후보자 이름으로 커피 주문을 못한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어서 직접 확인하러 스타벅스로 갔습니다. 정말이었어요. 매장 앱에 공지가 떠 있었습니다. 선거 기간 중 후보자 성명으로는 닉네임 설정이 불가합니다.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이런 설명을 해줬어요. 며칠 전에 어떤 손님이 윤석열을 체포하라라는 닉네임으로 주문하셨어요. 음료가 준비되자 전광판에 윤석열을 체포하라 완료라고 떴죠. 그게 SNS에서 난리가 났어요. 일본이었다면 애초에 그런 주문 자체를 할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정치적 의견 표현은 민폐니까요. 그 뒤로 여러 정치적 문구들로 주문하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이재명은 간첩이다 같은 것도 있었고. 그래서 아예 후보자 이름을 금지하게 된 거예요. 커피 주문까지 정치적 표현의 장이 되다니.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스타벅스를 나와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음료수 진열대에 선거 관련 문구가 가득했습니다. 어떤 음료는 투표는 나의 힘, 다른 음료는 우리가 주인이다 라는 스티커를 붙여놨더군요. 점원에게 물으니 손님들이 재밌어 하세요. 판매도 늘었고요 라고 했습니다. 치킨집은 더 했습니다. 메뉴 이름을 선거 관련으로 바꿔놨더라고요. 민주주의 치킨, 투표 인증 세트, 계엄령 극복 스페셜 같은 식으로요. 일본이었다면 정치적 중립을 지켜라며 난리가 났을 겁니다. 기업이 정치적 색채를 드러내는 건 금기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정치가 일상이 되고 일상이 정치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직장 문화였습니다. 한 대기업 직원을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저희 회사는 투표 인증샷 올리면 반차를 줘요. 그래서 오전에 투표하고 인증샷 올린 뒤 오후에 쉬는 직원들이 많아요. 회사가 그런 것까지 신경 쓰나요? 물론이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잖아요. 직원들의 투표권 행사를 장려하는 거죠. 일본 기업? 불가능합니다. 투표는 개인 시간에 알아서 가 원칙이죠. 정치적 중립이라는 명목으로 아예 언급조차 안 합니다. 지하철역에도 투표 독려 포스터가 가득했어요. 연예인들, 운동선수들, 심지어 요리사나 미용사 같은 일반인들까지 나는 투표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연예인이 투표 독려?
소속사에서 막습니다. 팬들이 분열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다들 입 다물고 있죠. 저녁이 되자 더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회사원들이 단체로 투표소로 향하고 있었어요. 우리 팀 다 같이 투표하고 회식하기로 했어요. 투표 인증샷 찍고 술 한잔하는 거죠. 팀장이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투표 안 하는 직원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강요는 안 하죠. 하지만 대부분 참여해요. 투표가 일종의 팀 빌딩이 된 거예요. 정치가 금기인 일본과 정치가 일상인 한국. 그 차이가 79.4%와 48.8%라는 투표율 격차를 만든 게 아닐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려도 들었습니다. 정치가 너무 일상에 깊숙이 들어오면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 시민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6개월 전을 생각해 보세요. 민주주의는 저절로 지켜지는 게 아니잖아요. 일상에서 늘 관심을 가져야 해요. 그게 시민의 책임이고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일본이 70년째 같은 정당에게 지배당하는 이유도 시민들이 정치를 외면했기 때문이니까요. 그때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의 유명 아이돌들이 특별한 방식으로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인스타그램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유명 K-팝 아이돌들이 투표 인증샷을 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방식이 특별했습니다. 투표 도장을 손에 찍는 대신 자신들의 포토카드에 찍어서 올린 거예요. 역시 우리 오빠, 투표도 센스 있게. 언니 따라서 나도 포토카드에 도장 찍었어요. 팬들의 댓글이 폭발적이었습니다. 특히 BTS 멤버가 올린 게시물은 1000만 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았어요. 아미 여러분, 우리가 빌보드 1위를 만들었듯이 투표율 1위도 만들어봐요. 일본 아이돌?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본에서는 AKB48 같은 아이돌 그룹에게 정치적 발언이 철저히 금지되어 있어요. 투표 독려조차 정치적 행위로 간주되죠. 한 일본 아이돌이 선거일에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만 써도 투표를 암시하는 거 아니냐며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 소속사가 사과문을 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블랙핑크, 세븐틴, 스트레이키즈, 유명 그룹들이 앞다투어 투표 인증을 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팬들의 조직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BTS 투표 독려 프로젝트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어요. 팬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캠페인이었죠. 프로젝트를 주도한 팬을 만났습니다. 20대 대학생 최서윤 씨였어요. 어떻게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나요? BTS가 우리에게 너 자신을 사랑하라고 가르쳤잖아요. 자신을 사랑하는 첫걸음이 투표라고 생각했어요. 내 권리를 행사하는 거니까요. 반응이 어떤가요? 전 세계 아미들이 응원해주고 있어요. 특히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나라의 팬들이 한국 아미들이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팬덤 문화가 정치 참여로 이어지는 모습이 신선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통계가 더 놀라웠어요. K-팝 팬층인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사전 투표율이 작년 대비 20%나 증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원 차트 1위를 만들고 뮤직비디오 조회수 기록을 세우잖아요. 그런 조직력을 투표에도 발휘한 거죠. 일본의 아이돌 팬덤을 떠올려봤습니다. AKB 총선거에는 열광하면서도 실제 선거에는 무관심한 팬들. 아이돌도 정치적 발언을 하면 실망했다며 떠나는 팬들. 문화와 정치가 철저히 분리된 일본과 문화가 정치를 이끄는 한국. 그 차이가 확연했습니다. 더 인상적인 건 아이돌들의 투표 인증 방식이었어요. 어떤 아이돌은 투표소 앞에서 춤을 추는 영상을 올렸고, 다른 아이돌은 투표를 주제로 한 짧은 랩을 만들어 불렀습니다. 투표하지 않으면 노, 민주주의 지키려면 고고고. 팬들이 따라 부르며 틱톡 챌린지가 됐어요. 수백만 개의 영상이 올라왔죠. 연예 기획사들의 태도도 달랐습니다. YG, SM, 하이브 같은 대형 기획사들이 공식적으로 아티스트들의 투표, 독려를 지지한다고 발표했어요. 일본 연예 기획사들?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소속 연예인들의 입을 막죠. 한 음악 평론가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K-팝이 세계적으로 성공한 이유 중 하나가 사회적 메시지를 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BTS의 UN 연설이 좋은 예죠. 일본 아이돌은 그저 귀엽고 순종적인 이미지만 강요받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문화가 사회와 분리되면 그저 상품이 될 뿐이죠. 그날 밤, 한 음악 방송을 봤습니다.
무대 위에서 아이돌 그룹이 여러분, 오늘 투표하셨나요? 라고 물었어요. 관객들이 네 하고 대답하자 투표한 여러분이 진짜 아이돌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관객들이 환호했어요. 투표가 자랑스러운 일이 되는 순간이었죠. 일본에서는 오늘 날씨 좋네요 정도만 말해도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노래나 해 라는 반응이 나올 겁니다. 이런 문화의 힘이 79.4%라는 투표율을 만든 게 아닐까 싶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문화뿐 아니라 기술도 민주주의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실시간 AI 팩트체크가 작동 중입니다. 개표 방송을 보던 중 화면 하단에 이런 자막이 떴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모든 발언과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검증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거짓 정보가 나오면 즉시 사실과 다름이라는 경고가 뜨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일본의 선거 방송을 떠올려 봤습니다. 여전히 수십 년 전 방식 그대로예요. 팩스로 개표 결과를 받고 수작업으로 집계하고 메타버스 선거 캠프에 300만 명이 접속했습니다.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호기심에 저도 접속해봤습니다. 가상 공간에 각 후보의 선거 캠프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아바타로 접속한 시민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정책을 살펴보고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미래 같네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일본은 어떤가요? 여전히 선거사무소에서 팩스를 쓰고 있어요. 디지털 후진국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한 청년이 설명해줬어요. 여기서는 지역 제한 없이 전국 어디서나 후보들과 만날 수 있어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 이런 비대면 소통이 활발해졌죠. 더 놀라운 건 블록체인 투표 인증 시스템이었습니다. 투표하면 NFT 인증서를 받을 수 있어요. 위조 불가능한 디지털 투표 인증서죠. 이걸 소셜미디어 프로필에 걸어두는 게 유행이에요. 젊은 세대들은 이 NFT 배지를 자랑스럽게 전시하고 있었어요. 투표가 쿨한 일이 된 거죠. 일본의 젊은이들? 투표했다고 하면 진지충이라고 놀림받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건 AI를 활용한 정책 비교 시스템이었어요. 각 후보의 공약을 AI가 분석해서 나한테 미칠 영향을 보여줘요. 내 나이, 직업, 지역을 입력하면 어떤 후보의 정책이 나한테 유리한지 한눈에 보이죠. 기술이 민주주의를 더 쉽고 재미있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여전히 신문에 작은 글씨로 된 공약집을 읽어야 해요. 그마저도 대부분 읽지 않죠. 어차피 자민당이 이길 테니까. 한국 선관위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이유가 뭔가요? 민주주의는 계속 진화해야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참여를 이끌어내려면 그들에게 익숙한 방식을 활용해야 하죠. 일본은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는데 그래서 투표율이 낮은 거 아닐까요? 시대가 바뀌면 민주주의의 방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의 말이 뼈아프게 들렸습니다. 메타버스 선거 캠프에서 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 아바타로 접속해서 정책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현실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도 가상 공간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죠. 할머니, 이 후보 교육 정책 좋은데요? 그래. 너희 미래를 위해 투표해야지. 세대를 잇는 민주주의. 기술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노인들은 어떤가요? 인터넷도 잘 못 쓰고 그저 자민당 후보 이름에 동그라미 치고 나옵니다. 70년째 그래왔으니까요. 이런 기술 혁신의 정점은 개표 과정이었습니다. 블록체인으로 개표 과정이 실시간 공개됩니다. 조작이 불가능하죠. 투명성과 신뢰성,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기술이 보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기술과 문화 뒤에는 더 깊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세대를 잇는 민주주의의 전통이었어요. 광주에서 온 가족을 만났습니다. 80대 할머니, 50대 어머니, 그리고 20대 손녀까지 3대가 함께 서울로 투표하러 왔다고 했어요. 광주에서도 투표할 수 있는데 왜 서울까지 오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5월 18일 그날 우리 아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가 말을 잇지 못하시더군요. 어머니가 이어서 말했어요. 아버지가 5.18 때 돌아가셨어요. 그 뒤로 어머니는 모든 선거 때마다 이렇게 서울로 오세요. 아버지가 꿈꾸던 민주주의를 직접 보고 싶다고. 손녀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킨 민주주의, 저희가 이어갈게요. 3명 모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저도 울컥했습니다. 일본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역사가 없으니까요. 그저 미국이 준 민주주의를 70년째 형식적으로 유지하고 있을 뿐이죠. 투표소에서 또 다른 감동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60대들이 민주주의 수호 선배단이라는 조끼를 입고 젊은이들을 격려하고 있었어요. 잘했어. 투표가 민주주의야. 우리가 시작했고 너희가 완성한다. 20대들이 환하게 웃으며 응답했습니다. 선배님들 덕분입니다. 민주주의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한 청년이 60대 어르신께 깊이 인사했어요. 아저씨 같은 분들 덕분에 저희가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이 청년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 시대야.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어. 세대 간 연대와 존중. 일본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일본은 어떤가요? 젊은이들은 노인들을 꼰대라고 무시하고 노인들은 젊은이들을 버릇없다 고육합니다. 정치적으로도 완전히 단절되어 있죠. 노인들은 관성적으로 자민당에 투표하고 젊은이들은 아예 투표를 포기합니다. 대화도 없고 이해도 없어요. 한 카페에서 놀라운 대화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이번엔 누구 찍으실 거예요? 20살쯤 되어 보이는 손녀가 물었어요. 난 잘 모르겠다. 내가 추천해줘. 할머니를 위한 복지 정책은 이 후보가 좋은데 저희 세대를 위해서는 저 후보가 나아요. 할머니가 결정하세요. 그럼 너희를 위해 투표할게. 너희가 더 오래 살 거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대화인가요? 미래 세대를 위해 양보하는 어른, 그런 어른을 존중하는 젊은이. 일본에서는 노인들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젊은 것들이 문제다. 이런 말만 오갑니다. 오후가 되자 더 많은 가족들이 함께 투표소로 왔어요. 우리 가족 전체 톡방에서 투표 인증샷 대회를 해요. 가장 창의적인 인증샷을 찍은 사람이 상금을 받죠. 한 가족이 즐겁게 이야기했습니다. 3대가, 4대가 함께 투표하고 함께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모습. 그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힘인 것 같았어요. 저녁이 되자 한 대학교 앞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민주주의 세대 이어달리기. 5.18 세대부터 민주화 운동 세대, 그리고 MZ 세대까지 함께 모여 민주주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자리였어요. 한 어르신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독재와 싸웠습니다. 너희는 무관심과 싸워야 해요. 민주주의의 적은 계속 바뀝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세요. 20대 대학생이 답했습니다. 6개월 전 계엄령 때 깨달았어요. 민주주의는 저절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저희가 지킬게요.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민주주의 정신. 그것이 79.4%라는 투표율의 비밀이었습니다. 일본은 세대 간 단절로 민주주의도 단절됐습니다. 젊은이들은 포기했고 노인들은 변화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70년째 제자리 걸음인 거죠. 그날 밤 개표 결과가 나왔을 때 또 한 번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밤 11시 대선 결과가 확정됐습니다. 저는 패배한 후보의 캠프에 가 있었어요. 일본이었다면 음울한 분위기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봤을 텐데 놀랍게도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선거였어요. 지지자들이 후보와 참모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었어요. 패배한 후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새 대통령이 잘하시길 바라고 저희도 야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어요. 무엇보다 79.4%라는 투표율이 자랑스럽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민주주의가 이긴 거예요. 지지자들이 환호했습니다. 패배했는데도 축제 분위기였어요. 일본을 떠올려 봤습니다. 아, 맞다. 일본은 패배라는 게 거의 없죠. 70년째 자민당이 이기니까 야당은 늘 패배하고 그래서 아예 기대도 안 합니다. 한 지지자를 인터뷰했습니다. 속상하지 않으세요? 물론 아쉽죠. 하지만 다음이 있잖아요. 민주주의는 한 번의 선거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다음에는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럼요. 더 열심히 준비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되죠. 그게 민주주의잖아요. 희망이 있는 패배.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승리한 캠프의 반응이었어요. 상대 후보님과 지지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치열한 경쟁이 있었기에 민주주의가 발전한 겁니다.
당선자가 먼저 패자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선거는 끝났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은 분들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모두를 위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양쪽 지지자들이 함께 박수를 쳤어요. 일본이었다면 자민당은 우리가 또 이겼으니 우리 맘대로 하겠다는 태도를 보일 겁니다. 어차피 다음에도 이길 거니까요. 프레스 센터로 돌아가는 길에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양쪽 캠프 지지자들이 함께 어울려 치킨을 먹고 있었어요. 야, 너네 후보 연설 잘하더라. 너네 후보 정책 좋은 것도 많았어. 선거가 끝나자 적이 아닌 이웃이 된 거죠. 일본에서는 애초에 경쟁이 없으니 이런 화해도 없습니다. 그저 체념과 무관심만 있을 뿐이죠. 한 시민이 이렇게 말했어요. 선거는 전쟁이 아니에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경쟁이죠. 끝나면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숙한 민주주의. 패배도 아름다울 수 있는 민주주의. 6개월 전 계엄령이라는 극한 상황을 겪고도, 아니 그것을 겪었기에 더욱 성숙해진 한국의 민주주의였습니다. 그날 밤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축제의 시작이었어요. 한강공원은 축제의 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거가 끝났는데도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승자와 패자의 구분 없이 모두가 함께 즐기고 있었습니다. 민주주의 만세, 대한민국 만세. 사람들이 함께 외쳤어요. 무대에서는 가수들이 축하 공연을 하고 시민들은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모두가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일본을 떠올렸습니다. 일본의 선거일 밤은 어떤가요? 조용합니다. 너무나 조용해요. 사람들은 집에서 TV로 잠깐 결과를 확인하고는 역시 자민당이네 하고 채널을 돌립니다. 축하도 없고 아쉬움도 없어요. 그저 무덤덤한 일상이 이어질 뿐이죠. 한강공원에서 일본인 유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부럽다. 한 학생이 말했어요. 우리나라는 이런 열정이 없어요. 일본도 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불가능해요. 이미 포기했어요. 70년이에요. 70년.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자민당이었고 아마 우리 손자 때도 자민당일 거예요. 또 다른 학생이 말했습니다. 저희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변화는 불가능하다고 배웠어요. 도전하면 실패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전하다고요. 그들의 말에는 깊은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한국을 보면 어때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정치에 열정적일 수 있는지. 우리는 정치 얘기만 해도 분위기 깨는 사람 취급받는데 저는 일본의 미래를 생각하며 암담해졌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경제 침체, 모든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정치는 70년째 제자리 걸음이에요. 젊은이들은 미래를 포기했고 노인들은 과거에 안주합니다. 변화를 말하면 현실을 모른다고 비웃고 도전하면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비난받죠. 한 일본인 교수가 한국에서 연구 중이었는데 그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가장 큰 차이가 뭔가요? 희망이죠. 한국인들은 바꿀 수 있다고 믿어요. 일본인들은 바뀔 리 없다고 체념하죠. 왜 그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한국은 독재를 극복하고 민주화를 이뤄냈잖아요. 시민의 힘으로요. 그 성공 경험이 DNA가 된 거죠. 일본은 한 번도 스스로 체제를 바꿔본 적이 없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메이지 유신도 위에서 주도한 거였고 전후 민주주의도 미국이 준 거였어요. 시민이 주도해서 바꾼 게 없으니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는 거죠. 교수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일본 젊은이들이 이미 학습된 무기력 상태라는 거예요. 해봤자 안 된다, 그냥 살자, 이게 인생 철학이 됐어요. 한강의 축제를 보며 더욱 대비가 됐습니다. 여기 젊은이들은 우리가 바꾼다고 외치는데 일본 젊은이들은 바뀔 리 없다고 한숨 쉽니다. 한 일본 기자 동료가 쓸쓸하게 말했어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을까? 형식만 민주주의지 사실상 일당 독재 아닌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부정하고 싶지만 현실이 그랬으니까요. 그때 무대에서 한 시민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6개월 전을 기억하세요?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가 지켜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지켜갈 겁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일본이었다면?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반응이었을 겁니다.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고, 일본은 위기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어쩌면 70년 전부터 계속 위기였는지도 모릅니다. 너무 오래돼서 위기인지도 모르는 거죠. 일본의 미래는 정말 어둡습니다. 정치는 바뀌지 않고, 국민은 포기했고, 희망은 사라졌어요. 그런 일본에서 온 저는 한국의 생생한 민주주의를 보며 부러움과 좌절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도쿄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며 지난 이틀간의 경험을 정리했어요. 한국은 6개월 전 계엄령이라는 충격을 딛고 더 강한 민주주의로 부활했습니다. 79.4%의 투표율, 축제 같은 선거, 세대를 잇는 민주정신. 일본은 70년째 같은 정당, 48%의 투표율, 무관심한 국민. 두 나라의 운명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공항 라운지에서 한국 뉴스를 봤어요. 새 정부, 청년 정책 대폭 강화 약속, 야당, 건설적 견제 다짐, 시민단체, 계속해서 감시하겠다. 모두가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일본 뉴스는 어떨까요? 자민당, 기존 정책 유지, 야당, 또 분열 국민들, 정치에 무관심. 늘 똑같은 뉴스. 변하는 게 없어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한국인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일본에서 오셨어요? 네. 선거 취재차 왔습니다. 어떠셨어요? 부럽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요.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도 여기까지 오는데 오래 걸렸어요. 많은 희생도 있었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일본도 변할 수 있을 거예요. 70년째 안 바뀌고 있는데요. 한국도 독재가 오래됐었어요. 하지만 결국 바꿨잖아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할머니의 말에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어요. 활기찬 도시, 희망찬 사람들, 살아있는 민주주의. 2시간 뒤 도쿄가 보였습니다. 질서정연한 도시, 체념한 사람들, 죽어가는 민주주의. 같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너무나 달랐어요. 한국은 시민이 주인인 나라, 일본은 권력이 주인인 나라, 한국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나라, 일본은 과거에 갇혀있는 나라. 공항에 도착하자 일본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자민당, 지지율 소폭 하락에도 안정적. 그래요. 일본은 너무나 안정적입니다. 70년째 똑같으니까요. 하지만 그 안정이 정체고 그 정체가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걸 모르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본 한국의 모습을 일본에 전하겠다고. 비록 당장은 바뀌지 않겠지만 씨앗은 뿌려야 한다고. 언젠가 일본의 젊은이들도 우리가 바꾼다 고 외칠 날이 오길 바라며 그날 밤 저는 기사를 썼습니다. 한국에서 본 살아있는 민주주의. 일본은 언제까지 잠들어 있을 것인가. 편집장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너무 자극적이지 않나? 자민당이 싫어할 텐데. 바로 이것이 일본의 문제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하는 나라. 하지만 저는 기사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본 용기를 조금이나마 따라 해보고 싶었거든요.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기사가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거예요. 우리도 바꿀 수 있을까? 한국이 했다면 우리도. 포기하기엔 너무 이르다. 희망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작은 시작이지만 모든 변화는 작은 것에서 시작되니까요.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민주주의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것이니까요. 두 나라, 두 운명. 하지만 운명은 바꿀 수 있습니다. 한국이 그것을 증명했으니까요. 지금까지 일본 기자가 한국에서 목격한 놀라운 민주주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79.4%의 투표율, 축제가 된 선거,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한 사람들. 반면 70년째 같은 정당이 집권하고 국민들이 체념한 일본의 현실도 보셨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가능합니다. 한국이 보여줬듯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위대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여러분의 공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좌파 우파로 나누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같은 한국인이니깐요. 작은 씨앗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더풀의 사연이었습니다.